네, 이렇게 오늘도 촛불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용화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또 손수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탄핵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죠? 황교안 대행이 지금 얼떨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자 메시지로 그만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가 김병진 내정자가 됐다가 네. 정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야권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황 대행이 됐을 때 좀 관리적으로 해서 뭔가 국정을 좀 안정화시키고 말이죠. 네. 이 국민들의 요구, 특히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혁명적 열기를 받아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펼치길 바랬는데 네.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뭐 정치인의 행보까지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위임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 박근혜 정부의 상당히 재벌 정책을 네. 뒤늦게나마 받아서 추진했던 사람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행이 하여튼 어떻게 운 좋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네.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와 열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펼쳤던 제 정책들을 끌고 나가고 있다. 네. 특히 마사회 회장까지도 박근혜 정부에서 검토했던 인물이죠. 마사회 회장까지도 하고 자기가 인사권을 해드리겠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상당히 황 대행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상당히 분노까지 표출시키는 네. 그러한 지점에서 오늘 촛불 열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공석인 공공기관장들의 인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이 권한대행의 역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요. 네. 헌법 71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네.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 이제 정부조직법이 되겠죠. 네. 그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황교안 그 국무총리가 이런 헌법 71조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고 지금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 권한 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권한 대행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에 대해서 헌법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법률 규정도 없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에요. 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헌법과 법률의 어떤 해석 문제로 가게 되고요. 네. 그런데 또 과거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네. 물론 그 2004년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이제 그 권한 대행을 했던 그런 설례는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법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백이 존재한다. 네. 따라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정치력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또 야당 사이에서도 또 이제 그 의견이 좀 각 정당마다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조금 전에 짚어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인사권의 행사 여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명한 그런 그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보더라도 의견이 팽팽히 나뉘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자면 뭐 현상 유지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최소화한 그 권한 행사만 할 수 있고 네.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견해이고요. 네. 또 반대로 현상 변경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전에 할 수 있었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견해인데요. 네. 두 설이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이게 법률적으로도 볼 때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그런 그 해결책을 모색해서 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을 공백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정치권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뭐 50만, 60만 또 서울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더 되겠죠. 광화문으로 또 집결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치권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시민들이 사실상 대통령이 탄핵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국민들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꿔달라, 개혁해달라는 것인데 네. 결국은 황대행 문제만 해도 그렇죠. 황대행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황대행은 잘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과거에 네.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전 원세훈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상당히 보류했던 인물로 알려져 네. 있고요. 최동욱 총장을 혼외 자식 문제로 감찰을 지시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리고 총리가 될 때도 병역 의혹 문제라든가 각종 의혹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메르스 사태가 터져갖고요. 하여튼간에 그 황대행 입장에서 운이 좋은 것 같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이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간에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권력을 쥔 거죠 사실상. 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벌들 문제가 터져 나오잖아요. 청문회 때. 네네. 그 재벌 개혁 문제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또 국정교과서 문제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떤 안정 문제라든가 어떤 새로운 변혁적 요구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은 하나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고 내년에 오직 대선 게임만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마저도 네.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네. 또 새누리당은 친박당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이 좀 실망스럽고 아주 후회스럽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지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촛불을 들어야 되냐. 네. 현 정치권이 우리가 언제까지 촛불을 들어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러한 회한의 목소리도 저는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 대한 그런 불만도 점점 네.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촛불 집회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행진이 여러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그 목소리가 나오면서 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이 이어졌고요. 또 이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100m 앞까지 오늘 또 행진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그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게 거기 재판관들에게 그대로 좀 빨리 좀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국정 혼란과 어떤 나라의 위기로 자꾸만 치닫는 나라의 혼란 문제를 빨리 좀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네. 문제. 네. 지금 뭐 잘 대안이 안 보이니까요. 네. 특히나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좀 결론을 내려달라. 그리고 네. 우리가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용해달라라는 네.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현재는요. 근데 현재의 재판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 자세를 취하면서 지금 빨리 심리를 하려고 뭐 오늘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두른 느낌은 분명히 받습니다. 인원도 네. 상당히 충분하게 하고 있고. 근데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 변호인들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정 다툼을 하겠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네. 네.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재도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상당히 네. 불투명한 과정으로 가고 네. 상당히 갑갑한 노릇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지금 헌재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도처에 걸림돌이 있죠. 그 네. 중에서 하나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최대한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루어져서 네. 결정이 나와야 공론의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그런 변호인단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부분인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로 뭐 그런 뇌물수수한 적도 없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언론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강하게 지금 이제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즉 사실관계가 어떠냐부터 가려야 됩니다. 네. 또 증거가 신청되면은 증거가 제출되면은 네. 이제 그 증거 조사를 거쳐가지고 다 네.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과연 결론이 나겠느냐 네.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또한 두 번째도 역시 이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1월 말에 이제 소장이 이제 그만두는 임기가 만료되고요. 네, 또 그렇죠. 3월 중순에도 또 이제 또 한 명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도 이제 임기가 만료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재판관이 새로이 임명돼서 충원될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또 충원될 누가 과연 새로이 또 임명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네.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런 시기도 문제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다시 전국은 또 경랑에 휩쓸리고 결국은 또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리라든지 심판 과정에 있어서 곳곳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보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없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핵소추의 이유
13가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많다는 얘기인데 헌재에서는 선별 심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선별 심리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봐주시죠.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네. B라는 사람에게 뭐 받을 돈이 있다라고 이제 그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유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유가 하나만 있어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장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네. 즉 탄핵 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인정됐다 해서 네. 바로 탄핵 결정, 또 파면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전체적으로 모든 탄핵 사유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그 중에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요. 네.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정말 그 탄핵 관련해서 파면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상의 어떤 그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인정돼서 뭐 음. 뇌물이든지 아니면 국정농단의 아주 강력한 증거가 네, 일단 네. 인정돼서 네.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굳이 살필 필요 없이 탄핵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이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 양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모든 탄핵 사유를 다 검토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재의 지금까지의 결론이 네.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지금 그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말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지금 수명 재판관에 임명이 됐거든요. 이게 또 심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최대한 쉽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재판관이 9분이 계신데요. 네. 그 중에 6분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이제 탄핵이 됩니다. 파면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에 이제 그만두게 돼요.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해도 사실은 그 결과에는 이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네. 3월 중순이 넘어서 이제 그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명 재판관으로 이정미 재판관도 포함이 됐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내보내겠다, 결과를 이제 선고하겠다, 네, 네. 결정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네. 수명 재판관이 뭐냐라고 한다면 네, 네. 말 그대로 이렇게 특별한 명령을 받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쟁점도 많고 탄핵 네. 사유도 많고 할 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그래서 네, 네.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 세 명을 특별하게 그 증거 조사라든지 사전에 이런 준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임무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명이 사전에 먼저 역할을 분담해서 빠르게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판관들이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이제 결국은 토의를 거쳐가지고 평의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자라고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 3명 중에 한 분으로 포함됐다는 점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3월 중순 이정미 재판관이 그 임기 만료로 이제 결국은 퇴임하기 전에 어떻게든 결과를 내보내자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청와대 인근 그리고 또 총리공관 인근 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각각 행진 또 집회가 이루어졌었죠. 근데 마무리를 하고 지금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집회 과정에서 그 보수 단체와의 어떤 충돌이 좀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불 집회가 있었죠. 네. 하여튼 스스로 보수 단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 그분들이 뭐 주의 주장을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주의 주장을 네.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한데 과연 그분들이 나온 분들이 과연 한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대구, 부산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정적인 집회에서 기존에 7차례 있었던 촛불 집회에 그 나온 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부분들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었던 것이죠. 네. 네.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그 헌법적 절차로서의 탄핵을 이제 사실상 요구했던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것이고 새누리당도 예를 들면 탄핵에 일부가 상당수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네.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보수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 보수에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있지만
근데 과연 이분들이 그럼 한국의 보수를 위해서 지금 이런 집회를 하고 계시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진짜 한국의 대한민국을 이분들은 애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진짜 한국의 민족의 앞길을 염려한다 그러면은 네.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충원하고 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분들의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찬성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진정하게 현재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와 처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수가 새롭게 탈바꿈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아주 국민들을 괴롭혔던, 국민들을 우롱했던 이런 그림자를 확실하게 빨리 지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진짜 한국 사회, 정치 사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보수 세력을 재탄생하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네. 그 길을 충원해주고 네. 또 그 길을 따끔하게 새누리당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네.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치는데 그건 음. 이미 지나간 물이고요. 과연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어떤 그런 좀 역사와 어긋나는 역사에 거슬리는 이런 보수적 행보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인 네. 것이고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누가 선출이 될 건지 이 방향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화문 광장 그리고 또 내자동 로터리를 지금은 보고 계시고요. 오늘 그 촛불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 아까 이제 보수 단체라고 예.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면서 100만 명이 모였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추산에서는 3만 명이었어요. 예.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그 나는 100만이라는 이런 얘기도 얘기는 있거든요. 결국 새누리당 네. 김진태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진태 의원이 처음에 얼마 전에 촛불이 결국은 바람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네. 그 국민들이 더욱더 더 많이 모인 네. 하나의 분기점이 됐었는데 또 김진태 의원이 우리도 100만을 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100만이 무슨 100만인지 스스로 100만이라고 그러지만 경찰 추산에서 얘기했으니까 많이 모였어봐야 뭐 5, 6만 정도라고 전 나가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네. 상당히 100만에는 근접하지 않는 상당히 먼 숫자의 시민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진태 의원이 아직도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과연 새누리당의 친박의 반격이 성공해서 그러는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저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은 것이요. 친박이 다시 정권을 그 헤게모니를 장악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년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내년 1월에 귀국하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 새누리당을 택할 대선 후보가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임 정당이 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기간 동안에 보호하고 이 쓰러져가는 어떤 역사적으로 이미 사라져가는 이러한 그 기존의 새누리당의 보수의 흐름을 잠시나마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거의 1년 뒤에는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또 대통령 새로운 후보가 선택하지도 않는 이런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새누리당은 지금 현재 친박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아나면서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적 부분을 장악해 나가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뭐 그런 흐름은 뭐 한국 정당사에서 있어 왔고 네. 뭐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결코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권 관련된 소식 조금 이따가 계속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그 답변서라고 하죠. 어제 헌재 측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졌거든요. 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약 24쪽 가량의 네.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크게 보아서 이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지 구체적으로 뭐 증거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제 소추위원이죠.
검사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검사와 비슷한 역할을 네. 담당하게 되는 이제 그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그 자료가 다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 좀 공개를 추후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변서는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그 반박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식으로 일단 다 부인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끝까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 기일이 열리고 또 공방이 펼쳐지면은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답변서를 근거로 국회 측에서도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탄핵 관련된 그 탄핵 심판의 그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제 그 판사의 역할로서 이제 그 중간에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그 다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검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으로 굳이 따지자면 피고인의 역할이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이번에 선임된 그런 그 변호인들이 이제 그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네. 따라서 검사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공격을 하고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렇지 않다.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법률상의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아니다. 라는 그런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양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이미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또한 또 국회 법사위원장, 소추위원 입장에서는 특검이나 검찰 수사 자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이런 것도 곧 제출이 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자료 제공을 요청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통령이 유리한 그런 증거들이 뭐가 있겠느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물증도 있겠죠. 서중도 있겠고 그런데 증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인들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채택된다면은 이게 그 증인 불러가지고 신문하다 보면은 재판이 정말 여러 번 열려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른 시일에 나오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방어 수단이 될 테고요. 네. 두 번째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지연시키는 것도 두 번째 방어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탄핵 소추안을 마련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그 일회인이죠. 대통령도 일회인이니까 일회인의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그런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네. 나중에 법적으로 이제 판단만 받으면 되는 건데요. 네. 특히나 탄핵 소추 사유에 보면은 이 세월호 7시간 공백이 존재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그런 그 논리를 폈습니다. 네. 반면 여기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은 이게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생명권 침해가 아니고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네.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네. 그런 반박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논의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설령 7시간의 국정 공백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생명권의 침해냐라고 한다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7시간의 공백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생명권의 침해일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네. 그런 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 법률상의 문제가 또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세월호 7시간 공백이 무조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네. 무조건 생명권 침해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탄핵 소추 사유를 이제 그 다 들었잖아요. 네. 들어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3가지가 있는데 이 13가지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속이 돼요. 그래서 이 13가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추 의결서에 이제 들어있는 그 적시한 그 법조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헌법상의 생명권 조항도 법조문이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이 법조항에는 구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 7시간 공백이 네. 헌법에 있는 생명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그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해야 되되 네. 국회가 제시한 그 법 조문 거기에는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그런 그 탄핵 사유는 다 판단하되 네. 국회가 제시한 그런 그 법조문에는 구속받지 않고 네. 이제 다양한 법조문의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거든요. 네. 이런 점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손 변호사님이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이 네. 야당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상당히 무책임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헌재가 언제 결정을 할지 어떻게 할지 상당히 네. 불투명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황교안 총리 대행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 결국 박근혜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점이 자꾸만 나타나서 또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예상됐고 얘기됐던 문제입니다. 네. 헌재의 불투명성은 다 얘기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야권 정치권들은 그냥 갔습니다. 갑자기 탄핵 열사 타고 갔어요. 그냥 네. 국민이 하라 그래서 했다고 갔어요. 물론 사퇴서까지 써놓고 한 건 뭐 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과정에 이렇게 나타나는 제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이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이 이렇게 혼란해지고 나라가 혼란이면 여건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그 내년 대선에 유리한 국면이 오지 않겠냐 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것인데 네. 네. 이 탄핵이라는 열차 타기 전에 상당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총리 부분에 있어서 야권에서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네. 총리를 예를 들면 야권에서 추천한 총리로 하면서 실제로 선 권력을 선 집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입지를 가진 가운데서 탄핵을 할 수도 있었고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문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결책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실기해버리고 무슨 이유에 했는지 네. 잘 이해가지 않는 측면.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나오는 언론 뉴스들 대부분 다 보면은 헌재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전혀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네. 황교안 총리 대행은 실제로 뭐 대권 행보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야당은 황대영 퇴진하라. 뭐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촛불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라는 네. 문제가 네, 생길 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들었던 이 촛불의 열기와 변혁적 열기는 하나도 정치권과 반영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국민들이 얻어낸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얻어낸 게 구체적으로 뚜렷한 게 없어요.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정치권이 해결해 주지 못했고 또 해결할 의사도 별로 보이지 않고 능력도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재의 야권의 정치권 아니냐. 네. 라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새누리당도 김지태 의원 같이 네. 그러한 어떤 언행을 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국민들이 이번에 기대를 했던 거죠. 뭔가 탄핵도 통과됐으니까 네. 비주류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새누리당을 개혁하지 않겠느냐. 네. 아니 그것도 안 되면 비주류 의원들이 다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합리적 보수 정당을 만들지 않겠냐 이러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지고요. 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친박 주류 세력을 물리칠 만한 세력화도 비박 쪽에서 형성하지 못하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탈당을 해서 진짜 나와서 그 용기 있게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킬 만한 어떤 능력도 보여주고 있지 못한 네. 그런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하여튼 그걸 분석해 보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대권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된 것보다 여론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반 총장이 이제 내년 초에 들어와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뭐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하고 싶어도 지금 나올 의원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와도 예를 들면 유력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네. 내년 대선에 있어서 선거하기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어떤 선택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분화 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래서 또 야권의 분화 지점도 상당히 반기문 총장에 의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지금 민주당은 지지율이 40%나 올랐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청문회 때 뭐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거세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새누리당의 반사익도 생각이 드는데 네. 반면에 야권의 대권 후보들은요 지지율이 별로 반등이 없습니다. 네. 가장 유력하다는 문재인 전 대표는 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는 떨어져 버렸고요. 네. 반면에 이제 상당히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던 성남시장만 이재명 성남시장 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번에 촛불 전국에서 이재명 시장 한 사람 정도만 사실상 상당히 뛰었다. 그러나 네.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검증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실제로 지금 봤을 때 유력 대권 주자라고 판이 국민들에게 이번 촛불 정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특히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뒤만 쫓아다니고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도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국민의당이 탄핵 정부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느냐.
전혀 내지 못하고요. 정치적 해결책을 펼치도 못하고. 그럼 민주당하고 다른 측면의 어떤 입장을 표명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렇게 가다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좀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어디를 선택하느냐라는 문제,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권이라든가 야권에 상당히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유엔 사무총장의 입지를 네. 그냥 정치권이 쳐다봐야 되는 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치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오늘 촛불 집회 관련해서 민심의 향방 그리고 앞으로 수사와 관련된 얘기들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유용화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